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그 102페이지, 103페이지, 자, 29번 테마 세목별 분납 비교했죠?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9번 테마도 별표 3개 하시고, 분납 올해 잘 보셔야죠. 세금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 분납 요건을 보시면,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 때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재산세, 종부세는 분할 납부,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윙크해달라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자, 근데 500만 원 넘게 내기 어려운데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넘게 내기 쉽죠?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납기한을 보면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네? 2개월로. 이게 45일이었다 올해부터 몇 개월로요?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으로 하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그러니까 이제 45일, 이렇게 45일로 하면 중간에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월말에 주로 세금을까지를 주로 납기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런데 중간으로 하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내. 종부세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양도세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에요? 2개월 내에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을 보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재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300만 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자, 종부세도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 800만 원 종부세. 그럴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냐 그러면 얼마요? 300만 원이요. 해당 세액 800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얼마? 3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그래서 의미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1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예? 아니 16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이 얼마냐고.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각각 1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절반, 최소한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절반, 800만 원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요?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600만 원. 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분할 납부 처리 기준까지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0번 테마 양도세 물납이요. 물납은 양도세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양도세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물납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 땡입니다. 물납 안 된다는 거. 보충 내용 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다. X입니다. 국세니까 당연히 어디로 간다? 주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2번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제출한 경우는 이에 입력된 때 신고된 것을 본다. 우리가 홈택스로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3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금방 설명드린 얘기. 양도세 분할 납부. 납부할세액이 16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600. 납기내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부할세액이 3000만 원이다.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시면요. 104페이지 31번 테마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별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들. 재작년에는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2문제씩이나 나왔었어요, 재작년에는.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것도 종합문제 속에서도 잘 나오고, 하여튼 독립한 문제로도 나오고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대비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별표 2개고 봅니다. 거주자의 양도. 자, 국외재산은 거주자가 양도할 때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근데 거주자라는 개념이
국내에 산 양도시에 거주하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계속해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두고 있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해서 납세무자라고 하는데, 국외에 산 양도시에 거주자는 그냥 거주 아니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계속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 거소 등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표를 보니까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납세무가 있죠? 그렇잖아요. 마돈나가 우리나라 부동산, 소지하는 부동산을 팔았다. 당연히 양도세 납세무가 있죠? 비거주자도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자, 비거주자는 당연히 납세무가 없죠?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단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시험 문제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국내에 7년간 10년간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국내에 10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 소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OX요. 양도일 현재 계속 국내에 10년간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 소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OX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국내에 계속해서 10년간 주소를 둔 사람이에요. 5년 이상 주소 뒀잖아요. 당연히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국외산. 또 어떤 수강생은 아니잖아요. 5년이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면박 주면 무한할까봐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또 면박 주면 무한할까봐 내가 그냥 슬쩍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아이고 혼자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5년 이상이니까 10년간 주소 둔 자는 당연히 납세무 있습니다. 4년 주소 거소 둔 자는 납세무 없고요. 2번 과세대상 봅니다.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산 양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 니은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짙은 글씨로 돼 있죠? 등기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국내에 산 양도시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국외에 사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뭐 유럽, 아프리카, 또 뭐 그린란드,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기준시가 관련한 내용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기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거. 또 3번 양도가액 산출 봅니다. 국내산 양도시에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했고 불분명하면 추계 방법으로 매각만기 같은 거 적용했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도 원칙적으로 뭘 적용하느냐?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자, 외적으로 근데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에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거래가에 불분명하면. 근데 시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하여튼 원칙 실거래가 적용합니다. 국외산 양도시도.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실거래가에 불분명할 때만 적용합니다. 4번 양도체계 외환산.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나 뭐 이런 거로 뭐 거래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체계 계산하려면. 그래서 양도체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 필요한 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인데 이걸 갖다가 뭐 양도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아니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여러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라는 거.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자, 그리고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우리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세에서 장기할부 조건 모임에는 중빠른 날이었잖아요.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 이거였죠. 네, 그래서 이런 날을 이 날을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봅니다. 세율을 보시면 미등기 양도재산에 대해서 국내산 양도시는 최고 세율 70% 적용하는데 국외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70% 이런 거 없어요. 자, 등기 관련한 내용이 없으니까 애초에. 양가로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자,
양도했을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요, 6에서 42% 세율을 정해요. 자, 기본서 보면은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략해 버렸어요. 어떤 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를 얘네들을 양도했을 때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세율은요,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국외산은 1년 미만 보유했더라도 무조건 뭐다? 6에서 42% 과표 크기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6번 분할납부 적용됩니다. 국외산 양도시도 나눠내는 거는. 근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으로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자, 7번 장기 보유 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도 해줄 필요 없어요. 국외산 양도시는 장기 보유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뭐 장기 보유제 허용된다. X입니다. 기본 공제는 싹 다 깔아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 공제로 허용되고. 하여튼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 되고, 장기 보유제 안 되고 기본 공제는 되고.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 공제요. 자, 외국에서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국외산 양도했을 때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 거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중과세 되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것은 공제해 주는데,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그 외국에서 국외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 가필, 차량 소기과에서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둘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바꾼다 뻔하지 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두 개 중에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국외산 양도시 국내산 양도의 준용 규정과 준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준용하지 않는 사항 같은 거 참고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되, 정답지문으로 나왔던 것이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나왔던 것이, 국외산 양도시에 국내산 양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기준시가였습니다.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준시가 같은 거라든가 등기와 관련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용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어떻게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당연히. 자,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106페이지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 우리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운 게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또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하고, 그럴 때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시험은 뭐 양도소득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를 이제 다 마쳤어요, 오늘까지. 그 양도소득세가 이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이제, 자, 우리 시험범인데 많은 사업소득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우리가 3가지요. 부동산 보유 중에 대여하는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그래서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15회 시험 때 의의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임대업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또 전세주택과 관련한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자, 공부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8회 시험에서는 아주 깊은 내용을 시험에 물어봤어요.
뭘 저 정도 번개 치는 거에 놀래고 그래. 아이고, 듣고.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좀 깊은 내용이 나왔지만,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세법은 한 문제 맞추려고 안 나오던 부분에서 그냥 깊은 내용 한 문제 나왔는데 그것까지 맞추려고 막 그 부분 또 막 계속 더 깊이 공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시험이죠, 우리가. 그래서 60%만 맞으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수험생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대비를 하고. 자, 그리고 우리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게, 상업성 없이 개인이 파는 게 양도소득이고, 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둘 다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 건데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게 상업소득이고요. 즉 부동산 매매업이고. 그래서 상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이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면 다 매매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요, 건설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건설업은. 자, 그래서 건설업은 주로 주택을요, 다른 거 아니고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이게 건설업이에요. 자, 그래서 상가를 신축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자, 기존의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주택 신축 판매요. 주택이란 말 들어가고 지문에 신축이란 말이 나오고 지문에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건 건설업이고, 그 외에는 다 뭐냐면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도 또 있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살짝 배울 것이,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건설업은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 짓다 말고 예정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매매업은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매매업이냐 부동산 매매업이냐 건설업이냐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거보다 건설업. 그 외에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면 다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대여,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그거 뭐예요? 임대업이고, 부동산 임대업이고.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임대업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부동산 임대업은 01번 테마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은 별표 시 3개입니다. 자, 별표 3개고 보겠습니다.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업이 계속 이슈화되고 정부에서 다주택자분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임대업자로 등록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표 3개 합니다. 1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인데요. 먼저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정도 비 내리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 여름에 장대비 같은 막 비가 내릴 때는 어떡하려고.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1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안가로 1번 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미등기 부동산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나온 적이 있고요.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당연히 사업소득인데 임대업인데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라든가 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지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다. 민법의 물상보증인 이런 것도 다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고. 근데 단 올해 이제 2018년도 개정세법인데 단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게 뭐라고요? 사업소득인데 작년에까지는 무조건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었어요. 예? 작년까지는. 그랬다가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입니다.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임대업인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 꼭 구별합니다, 올해. 양가로 2번 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이고요.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사업소득인데 덕대라는 게 그냥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자, 그런 걸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양가로 4번 기타 포함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우로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 이것도 아까 민법 물상보증인.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이었는데 어떤 간에 지어서 중간에 이걸 빌려줬어요. 부동산을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대여하고 대가 받으면 뭐라고요? 임대업입니다. 사업소득이고. 동그라미 3번 봅니다.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산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와 대여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헷갈리지 말고. 토지 건물을 대여하면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양도하면 뭐라고요? 양도소득이고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요, 대여하면 요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요. 지역권 요거 대여하면 이것도 역시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양도했을 때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 주의합니다.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것은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요.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근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이나 점포 임차권 같은 이런 것들은 자, 대여하면 사업소득인데 다만 양도했을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고요. 한번 정리하고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대업을 비과세하느냐, 임대소득을. 논밭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을 때 비과세예요. 단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하긴 했는데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입니다. 비과세 주택 임대 사업소득.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럴 때 먼저 어떤 경우에 주택 임대 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동그라미 1번.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대여했다. 그러면 임대 소득 요거 비과세합니다. 근데 단 고가주택과 임대소득과 국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화살표 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과세기간 개시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겠죠.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요. 실거래가 아니고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임대소득을.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비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주택수 계산을 보니까요. 다가구 주택이요. 자, 다가구주택은 1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자, 1개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그러니까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딱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월세 받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자, 공동소유주택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이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다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도 이미 나왔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자, 갑집은 공동소유주택인데 공동소유주택이 있는데 갑과 을이요.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고요. 을은요. 그리고 을은 또 다른 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을은. 그랬을 때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자, 을은 몇 주택 임대로 봅니까? 몇 주택 임대로 봐요? 요 사례에서 을은 몇 주택 임대로 보냐고요? 갑집은 아유 너무 나갔구만 아주 그냥. 아 진짜. 안전해. 여기는 안전하니까 저 안전하니까 여기 보세요.
갑은 자 60%, 을은 40% 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택과 을은 다른 주택을 임대했을 때 을은 몇 주택 임대로 봅니까?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자 그래서 금방 그랬잖아요. 공동소유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자,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만약에 갑과 을이 50%씩이다. 자, 그럴 때는 이제 50%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럴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원칙적으로 공동소유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계 1세대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과 을이 다른 주택이 있다가 양도할 때 을은 1세대 몇 주택 양도를 해서 과세했어요? 2주택 양도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양도소득세에서는 갑지분 90%, 을지분 10%여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지분에 관계없이. 근데 공동소유자 각각 소유하는 걸로 보는데,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인상일 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꼭 구별합니다. 양도세가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소득세는 과세해요. 소득세를. 근데 다만 주택수 계산할 때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편 1주택, 배우자 1주택, 그러면 2주택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바꾸면 뻔하지 뭐.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임대인 아니고 누구?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익금액 합계액이요.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올해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작년 시험에 1,8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에 대한 총 수익금액이 1,800만 원으로 작년에 나왔었는데 1,800만 원이면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3번 봅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상업소득금액 계산이요.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정답 지문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요 필요 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이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총 수익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임대료 플러스 간주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플러스 보험차입 이런 거 합해서 구하는데, 간주 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해요. 그러면 그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다 넣으면 뭐가 발생해요? 이자. 그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런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월 임대료로 원래 소득세를 계산해요. 근데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하면 월 임대료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그 월 임대료로 말하자면 그 환산한 임대료를 말합니다. 어떤 간에 간주 임대료, 자, 이런 거 은행에다가 보증금 전세금을 맡기면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이래서 이런 걸 합해서 구한다. 그럴 때 일반적인 경우에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에다가 3억 원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점체 과세하는 거, 왜냐면 3억 원을 빼고 여기서 60%만 또 과세해요. 100%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여기다가 365분의 1이라는 것은 임대 일수를 곱하고요. 자, 1년을 꼬박 임대했다 365일을 그러면 1이 되겠죠. 365분의 365가 되니까 여기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4.3% 요거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뭐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 작년에 이제 여기서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 107페이지 맨 아래를 보세요. 10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꽃표시 3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에서요, 이걸 뺄 때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작년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이 금융수익에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고. 자, 이거 그래서 그냥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법을, 자, 2차 과목에서 16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108페이지요. 총 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익 같은 것도요, 편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근데 시험에는 한 번씩 또 지문에 나왔던 것들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1번에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요. 2번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그냥 눈으로 몇 번씩 읽으면서 자꾸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전기료, 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자 부동산 임대에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요. 이런 것들. 원래 수도료나 전기료, 공공요금은 자 산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그런 것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산입한다는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4번입니다. 또 4번이 또 중요한데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먼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위 여러분 전세주택은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세주택은. 그래서 소위 월세주택에 대해서만 원래 소득세 계산하고 전세주택은 원래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 과세 안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통 여러분들은 집 한 채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하나 갖고 집 한두 채 더 이제 두 번째 주택이나 세 번째 주택이 있어가지고 전세를 주잖아요. 그럴 때 특히 이제 보통은 2주택자가 굉장히 많은데 없는 사람도 많고요.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2주택자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주택 거주하는 주택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있는데 전세 줬어요. 그럴 때는 소득세 과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자, 월세주택이 아닌다면 전세주택은 원래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수가 3개 이상이 돼요. 주택 부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울 같은 수도권은 뭐 웬만하면 전세 보증금이 3억을 넘고 막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간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들에게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면 3주택이고 오늘 제가 모의고사 내는데 2주택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5억이에요.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3주택인데 보증금의 합계액이 딱 3억 원입니다.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3억 원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합니다. 자, 이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경우 소형주택,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이니까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주택이 대가 세 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을 두 채를 내가 하나 살고 두 채는 전세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기준이가가 6억 원 이하예요. 그러면 과세한다 안 한다? 자,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시키니까 3주택이 아니니까 자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번 임대소득의 수입식입니다. 1번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 그 정해진 날이요. 매월 15일 정해진 날. 또는 근데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지급을 받은 날, 실제로 받은 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의 비교를 보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를 딱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술술 풀려요.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자, 어떤 얘기냐? 상가 임대하고 주택 임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상가 임대는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이게 월세든 전세든 상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예? 상가는 월세 받고 임대했든 자 보증금 받고 상가를 임대했든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상가는. 근데 주택은요.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요. 일개수에는 이제 주택 임대소득 월세일 때 자,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월세 받을 때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합니다. 근데 전세주택은
1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줬어요.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두 채 있는 사람이 보세요. 한 채는 월세를 주고 한 채는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자, 월세 주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근데 전세 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택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보세요. 주택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2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는 월세 주고요. 또 하나는 전세를 줬어요. 주택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 자기는 어디 사는다는 거지? 어떤가 시험은 또 뭐 이런 거니까 하여튼 뭐 시험이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는 월세를 주고 하나는 전세를 줬어요. 자, 그럴 때 이 월세 주택은 과세해야 안 해요. 예? 월세 주택은 과세해야 안 해요. 과세한다니까. 월세 주택은 하나일 때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과세입니다. B주택은 전세주택은 과세해야 안 해요. 과세하는 거고 A주택은. B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 상가가 C라는 상가도 하나 있어요. C라는 상가도 있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요거 월세를 줬습니다. 월세 바꿨습니다. 상가는 과세해야 안 해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전세든 뭐 요게 전세여도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는 무조건 과세. 아셨죠,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3주택일 때 월세 주택은 과세합니다, 당연히. 자, 근데 물론 이제 얘네들 총 수익 계획이 2천만 원 이하일 땐 비과세하는 거고요. 자, 근데 3주택일 때 전세 주택도요. 3주택 이상이면서 자,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요. 그래서 주택 수에 따라서 요거 대충 요런 사례 나오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부동산 임대업을 다 봤고요. 매매업과 자, 건설업에 대한 2번과 3번 테마는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다음에 문제풀이할 때 슬쩍 볼게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업과 건설업 차이점. 하여튼 부동산 매매업이 범위가 넓고 건설업은 요만큼이에요. 주택 신축 판매. 요 말 들어있으면 건설업인데 건설업이 아니고 부동산을 팔면 다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고 부동산 팔면 다 뭐라고? 매매업입니다, 여러분.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에 관련한 얘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려고, 여러분들? 복습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 잠깐. 빠르게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세 총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세 총론을 거의 다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조세 총론을. 그래서 조세 총론을 이제 볼 건데, 압축해서 이제 조세 총론 또 배우고 또 좀 이제, 안 배웠던 내용도 배우고 조세 총론도 완벽하게 이제 또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봤는데, 소득세는 여러분, 나는 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인강으로 빠르게 쭉 멈추지 말고 빠르게 쭉 한번 들어보세요. 멈추지 말고 그냥 쭉 이런 스토리구나. 한번 딱 들으면은 좀 더 감이 잡혀요. 그리고 어차피 또 문제 풀이할 때 또 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뭐. 자, 그러면 고개를 드시고 우리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를 배웠는데 부동산 등과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금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통산하지 않고요. 근데 다만 부동산끼리는 주식끼리는 파생상품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하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결손금을 통산하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다. 그럴 때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주택 부동산 임대소득, 그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이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그 다음에 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느냐? 토지, 건물, 무슨 이용이용권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특례 적용됩니다. 이율과세 특례는 항상 여러분이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요.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항상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딱 이렇게 꺾어진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일자로 된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따지면 됩니다. 자, 증여자
그 다음에 수중자, 제3자. 배우자 직김수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자,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수중자가 양도세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런 거지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 이거 아닙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래서 양도한 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고,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해가지고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세율 몇 프로 정도 이런 걸 다 따집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원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자, 증여자와 수증자는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납세무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금속은 한 몸이니까. 그래서 배우자 직금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갑을 병 내려오는 그림. 수중자, 납세무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거고 연대납세무 없다는 거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자,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반드시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되고, 또 부당행위로 계산됐을 때 부당행위 계산 특례입니다. 부당행위로 계산된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는, 특수관계자 증여 우회 양도 나오면 이거는 자, 증여자 나오고, 그 다음 꺾어지는 그림, 수중자 나오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꺾어지는 그림을 딱 떠올립니다. 자, 그랬을 때 배우자 직계미소로, 얘네들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배우자 직계미소 이외의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받아서 양도하는데 몇 년 내?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합니다. 그랬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거 아니죠? 자,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자,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요거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해서 자, 세액과 비교했을 때 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보자.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은 거 우리가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봅니다. 납세무자가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증여 후 우양도는 증여자가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인데 이월과세 특례는 누가 납세무자? 수중자. 이런 거. 기납부한 증여세, 이월과세 특례는 필요경비 산입해 주는데 증여 후 우양도는 증여세 아예 싹 부인해 버리니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남겼으면 돌려주고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어차피 배우자 직김속은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얘네들 불법에 협력했으니까 수증자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자,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그 다음에 고가로 고가로 취득했을 때 자, 요거 남남 사이는 적용 안 되고 특수관계자 간에 고가로 양도하면 특례 적용 높게 양도하면 안 돼요. 저가로 양도해야 되고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면 안 돼요. 높게 취득해야지.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외운다고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고. 왜 한숨 쉬고 그래? 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 이랬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자, 금액으로 얼마?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원 이상.
자, 이상해요. 3억까지, 초과 아니에요. 3억까지예요. 3억이면 돼요. 아까 그래서 6억, 3억, 시가 6억짜리 3억에 판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와 대가 저희가 퍼센트로는 몇 프로?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싹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결론적으로 여기 해당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은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은 뭐로 한다?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얘네 계산 부인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됐고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가 있는데 먼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언제까지?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다 그러면 토지를 양도한다 그러면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언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언제? 2개월이고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언제?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자 비상장 주식 같은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 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3개월 내, 2개월 아니고 3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근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고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니까. 확정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기간으로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일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또 예정신고 한자는 고개를 들고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럴 때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그럴 때 하여튼 세금 계산이 여러 번 자산을 양도해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에 합산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또는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원칙은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예정신고를 절 보세요.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얼마를 깎아줘요?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 아셨죠? 이거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세 부가세목은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원칙 없고요.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넋 나갔어 지금 완전히. 아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2개월. 다 분납기한은 다 2개월이에요. 재산정부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요. 이 납부할세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납부할세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면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600. 자, 분할 납부 가능하고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 초과했다. 50% 이하 금액.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3천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1,500. 이게 절반까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요.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둔 고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지. 4년 주소고소 둔 고자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비고자는 국외재산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돈나 미국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가 국외재산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자, 국내산 양도와 과세대상 차이점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차가 같은 것도 대상이 된다.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산 양도세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거래가로 양도 차익 계산하고 그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데 자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에 의해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양도일 등기일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세율은 미등기 70%, 또 50%, 40% 이런 거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자 보유관 같은 거 관계없이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양도했을 때는 국외산. 또 외국에서 세금 낸 거 공제를 해주는데 예전에는 세액 공제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과 외국에서 세금 낸 것을 또는 세고,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공제하는 방법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조건 하나만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인데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은 상업소득입니까? 기타 소득입니까?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업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에 자 지상권, 전세권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이 기타 소득이에요. 모르지.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대소득은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이고. 자, 공익사업과 무관한 원칙적인 지상권, 지역권 대소득은 뭐다? 사업소득이고.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도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이것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이고.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는데 판매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 같은 건 뭐예요? 이런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대여했으니까 어떻게 대여하고 소득 발생하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전담의 임대소득 비과세고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월세 받을 때. 근데 단 고가주택과 뭐 비과세 1주택이라도 배제되는 경우 고가주택하고 또 뭐가 있었어요? 국외 소지하는 주택.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주택을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 과세하는데 월세 받을 때. 다만 그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시이 아니라 종료일연제 또는 양도일연제 실거래가예요,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이면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 비과세합니다. 말이 헛나갔다.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합니다. 1주택이라도. 국외소유주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의 총수금액이 올해까지는 얼마 이하일 때 임대소득의 총수금액이 얼마일 때 비과세합니까? 2천만 원 이하일 때. 자, 비과세하고 2천만 원까지는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도 과세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비과세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전세주택이요. 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를 계산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두 채가 전세주택 안 해요. 과세 안 해요. 근데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할 때, 초과 이상 아니에요. 초과 보유할 때, 요거 과세를 합니다. 전세주택도. 근데 다만 그 주택수 계산할 때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얼마?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3주택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 안 해? 안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고개를 드시고 잘하셨고 다음 주에 자, 우리가 조세 총론으로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안 배운 것도 배우고 또 쫙 정리해야 되니까 꼭 여러분이 나오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